네, 안녕하십니까. 회로이론 강의를 맡은 양진묵입니다. 이제 올해 회로이론 강의는 이제 작년 강의하고 했을 때 내용적으로는 뭐 차이가 없고, 이번에 전자칠판으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좀 기존의 이제 강의 자료 이런 것들을 이 전자칠판에 맞게 조금씩 이제 좀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하신 분들은 뭐 요 강의 들으셔도 되고, 조금 뭐 차이는 있지만 뭐 이전 강의를 들으셔도 제 생각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강의는 이 회로 이론을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로 베이스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뭐 따로 뭐 공업 수학에 나오는 뭐 미분 방정식이나 뭐 일반 물리의 내용들을 뭐 굳이 책을 찾아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회로 이론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강의 중에 뭐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다루기 때문에 정말 모르겠으면은 뭐 이렇게 뭐 일반 물리나 공업 수학 책을 찾아보실 수 있지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강의 내용을 따라오시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회로 이론 공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회로 이론은 문제풀이를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수학이랑 똑같아서 여러분들 그 눈으로 보고 푸시면 안 되고 반드시 직접 손으로 일일이 식을 다 쓰셔야 돼요. 식을 다 쓰시고 그 다음에 계산기까지 넣어서 답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눈으로 풀고 넘어가면은 정말 쉬운 문제는 뭐 모르겠지만 조금 복잡하다 싶은 거는 반드시 이제 본인이 계산을 해서 넘어가셔야 돼요. 확인을 해서.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회로 이론이 이제 패스페이지이기 때문에 50점만 넘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실 때 아주 어려운 거는 이제 건너뛰셔도 되지만 어쨌든 그 계산 실수만 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문제가 그래도 50점, 100점으로 나오니까 어쨌든 평소 공부하실 때 이제 확실하게 이제 문제를 푸셔가지고 답을 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제 회로 이론 공부하실 때는 뭐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여러 교재를 보는 것보다는 일단 하나의 교재를 이제 2번 이상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문제도 마찬가지고 교재도 마찬가지인데 뭐 전혀 다른 교재를 3권을 보는 것보다 같은 교재 1권을 3번 보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제 경험으로는 저는 약간 좀 이제 뭔가 이해가 늦어가지고 한 2번 볼 때까지는 1번 볼 때까지랑 별 차이가 없는데 확실히 똑같은 거 3번째 볼 때는 이미 이제 그 머리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데 다음에 뭐가 나왔다는 내용이 저절로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어쨌든 첫 단계에서는 같은 책을 3번 정도 보는 거, 또 그 전혀 300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100문제를 3번 푸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회로 이론이 이제 수학이랑 비슷해서 어떤 경우는 딱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지 하고 전혀 이제 실마리가 안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냥 풀이를 전부 외우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책을 덮고 쭉 복기해서 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표시해 뒀다가 다시 복습하실 때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계산기예요. 기술고시는 뭐 계산기를 써도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있지만 변리사 시험은 무조건 계산기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기 안 쓰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허수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계산기 사용법을 이제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TI 엔스파이어 카스 요거 많이 쓰죠. 최근에 모델 2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요거 2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엔스파이어 카스 모델보다 그 내장된 그 소자들이 조금 기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명령어나 이런 거는 전혀 다른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둘 중에 뭐 입수 가능하신 걸로 해서 이제 그 우리 학원
강의에 무료 강의에 이제 계산기 사용법이 있으니까 반드시 요거를 먼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1회차 수업은 그 계산기 없어도 되는데 2회차부터는 반드시 계산기 사용법 들으시고 2회차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계산기 내용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 무료 강의에서 다루는 것만큼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무료 강의에서 했던 거랑 조금 이제 이번에는 좀 이제 수정을 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이 강의 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계산기 사용법을 꼭 숙지를 하시고 미리 연습, 복습하실 때도 계산기 사용법을 이제 이용하셔가지고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처음부터 이제 계산기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좋으냐면 예전에는 이제 계산기 없을 때는 1시간에 6문제 정도 풀면은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계산기를 쓰니까 뭐 웬만한 교재에 나오는 문제들 수준이라고 하면 1시간에 뭐 20문제, 30문제씩도 풀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공부가 좀 이렇게 궤도에 오르면은 그 회로 방정식 안 세고 그냥 눈으로 이렇게 계산기 써가지고 답 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계산기 활용을 좀 꼭 잘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패스페이지니까 회로 이론은 좀 방어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 강의에서는 기존의 회로 이론에서 나왔던 주제들은 다 다루기는 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잘 보시면서 나중에 시험 임박할수록 요거 내가 이건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기출 문제를 계속 보시면서 이제 가지치기를 하시면 돼요. 딱 시험에 나오는 부분 한 최소한 뭐 50%라고 하지만 한 70% 정도까지는 안정적으로 맞을 수 있으려면 내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는 기출 문제를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방어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회로 이론이 좋은 게 뭐냐면 법 과목 공부할 때랑 회로 이론 공부할 때랑 머리에서 쓰는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그 법 공부하다 지치셨을 때 회로 보시면 뭔가 머리가 힐링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회로 공부하다가 법 과목 봐도 또 뭔가 또 이게 공부가 잘 스무스하게 진행되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서 요즘은 다 법 과목으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회로 이론 같은 좀 공학용 과목을 좀 하시면은 조금 이제 공부할 때 뭐라고 하죠? 피로도를 좀 덜 수 있다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리해 드리면은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고 반드시 계산기 이용해서 풀어야 되고 반복해서 공부해야 되고 이거 세 가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 교재 기준으로 해서 이 회로 이론 우리가 이제 배울 회로 이론의 중요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장은 이 회로 이론 기초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물리에서 다룬 내용들을 이제 복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 전압, 전류, 전력이라는 것이 뭔지, 그 다음에 회로 이론의 어떤 기본 가정이 뭔지, 그 다음에 뭐 전압 분배 법칙, 전류 분배 법칙 이런 것들 배울 거예요. 그래서 거의 오늘 배울 내용들은 일반 물리 내용을 거의 리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끔 특이한 게 이제 델타 Y 변환이라는 거, 그 다음에 수동부호 규정 이 두 개는 아마 일반 물리에서 그렇게 자세히 안 다루는 내용인데 요거 부분 이제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제 회로에서 기법들을 볼 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 물리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하고는 이제 좀 더 고차원적인 해석 기법을 배우는데 두 가지입니다. 마디전화법, 막로전류법. 이 두 개가 왜 중요하냐면 이 방법이 회로 이론을 전체적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방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그래서 아마 그 회로 이론 전체 내용 중에서 2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배우고 나면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조금 다른 내용들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뭐 태분은 등가회로, 뭐 최대 전력 전달 조건, 그 다음에 OPMF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요 두 가지
내용을 이제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는 이제 에너지 저장 소자가 나와요. 그래서 일반 물리에도 간단하게 나오지만 회로에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소자가 우리가 이거 코일이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축전기라고 부르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먼저 이 두 소자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 이들 소자하고 저항이 결합되게 되면 이 회로 방정식을 세우면은 필연적으로 미분 방정식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미분 방정식은 뭐 1차, 2차, 3차, 4차, 9차 되게 많은데 회로 이론에서는 1차하고 2차 미방 정도까지만 풀 줄 알면은 돼요. 요 3차부터는 뭐 회로 이론에서 뭐 이렇게 한다는 말은 없지만 다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넘어가서 다룹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푼다고 해서 뭐 공업 수학 미방 볼 필요 없고요. 제 교재 나와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방 세워서 풀 줄만 알면은 우리가 사실은 모든 회로에 대해서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분 방정식을 세워서 푸는 것을 우리가 시간 영역 해석이라고 해요. 근데 나중에 미방을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분 방정식을 일일이 푸는 게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이 4장부터는 미분 방정식을 다른 수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좀 손쉽게 푸는 방법, 즉 미방을 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전압전류를 구하는 방법, 요거를 이제 배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4장에 나와 있는 정연파 정상 상태라는 것인데요. 이 정연파라고 하는 것은 사인, 코사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정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 회로에 사인, 코사인 걸어주고 조금 기다리면 출력도 사인, 코사인이 나와요. 뭐 모든 회로가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회로에 어떤 직류를 걸어주고 좀 기다리면 출력도 직류만 남아요. 이런 걸 이제 우리 정상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어떤 회로에 사인, 코사인을 집어넣었을 때 그 출력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미방을 이용하지 않고 이 복소수를 도입해서 한번 이 강정답을, 정상상태 응답을 구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상상태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 도입한 복소수를 이제 페이저라고 합니다. 페이저. 그래서 이 페이저를 도입을 하면 정상상태 응답을 구할 때 굳이 미방을 세우지 않고도 미방을 푼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2장에서 다뤘던 마디 전압법, 막로 전류법을 이 복소수 영역에서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페이저법을 배운 다음에 이제 전력 문제를 또 다루게 돼요. 우리가 일반 물리에서는 이제 P = VI 요 공식 하나만 알았는데 얘가 이제 복소수로 넘어오면서 이 전력의 종류가 4가지로 세분화가 됩니다. 요거는 해당 부분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력 부분을 다 다루고 나면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삼상회로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보면 전기줄이 3개냐? 요 주제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미분방정식을 풀지 않고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 즉 페이저를 도입한다. 이게 4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좀 더 일반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라플라스 해석인데,
이 페이저법이라고 하는 것도 편리하긴 한데 얘는 한계가 이 회로에 사인 코사인이 들어온 경우에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인 코사인이 아닌 경우, 좀 더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 요거는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이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회로가 있으면 개론만 말씀을 드리면 요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시켜서 이 주어진 회로를 라플라스 변환 회로로 바꿔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우리가 시간 영역이라고 하고 라플라스 변환 회로는 S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 영역에서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세우는 거 있죠. 미분 방정식. 이게 라플라스 변환 회로를 그리면은 얘가 연립 방정식을 푸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미방을 풀지 않고도 우리가 원하는 전압 전류를 이제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회로를 해석하는 내용은 다 살펴봤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뭘 하냐? 이제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이 회로를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접근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는 시스템으로 보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전달함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개념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주파수 응답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이건 SJ오메가가 들어가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필터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로마다 어떤 주파수에 대한 어떤 반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그 필터의 설계라든지 또는 어떤 회로가 갖고 있는 이런 주파수적인 특성을 이제 좀 더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다룹니다. 자, 그 다음에 7장은 이제 유도결합 회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변압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코일이 있는데 요거를 코일 1번 코일, 요거 2번 코일이라고 하면 이 1번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코일을 지나면 여기 자기장이 발생하죠. 그럼 이 두 개가 좀 인접해 있으면은 이 B라고 하는 것이 이 2번 코일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럼 여기도 이제 I2가 흐르게 되면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또 얘가 1번 코일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렇게 그 어떤 두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들이 이제 상호간에 다른 인덕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걸 이제 유도결합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인덕터의 전압 전류를 어떻게 구할 거냐, 또 여기서 우리가 도출되는 이 변압기라고 하는 소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반 물리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상 변압기라는 것만 다루는데 이 회로론에서는 조금 더 일반적인 변압기에 대해서 다룹니다. 자, 그 다음 8장은 이제 풀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풀이 해석은 크게 풀이의 급수하고 풀이의 변환이 있어요. 그래서 이 풀이의 급수는 이 회로에 주기함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이제 페이저법을 확장시킨 거고, 그 다음에 회로에 비주기함수가 들어온 경우는 어떻게 하냐. 요거는 라플라스 변환, 요거를 이제 확장을 시켜서 처리를 합니다. 요거는 뭐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식이 복잡해진 것일 뿐인데 어떤 수학적인 핵심은 이제 페이저법과 라플라스 변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9장이 이제 투포트 회로인데요. 이 투포트 회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포트가 하나 있고 오른쪽에 포트가 하나 있는 이런 회로를 말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왼쪽을 입력 포트라고 그러고 오른쪽을 출력 포트로 잡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부 구조보다는 이 회로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즉 이 포트 전압 전류 V1, I1하고 V2, I2가 어떤 다른 회로에 연결되었을 때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이제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V1, I1, V2, I2가 이 회로의 기능을 반영하니까 이 전압 전류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이제 투포트 파라메타라고 특별히 딱 분류를 해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 이 회로 이론에서 다루는 이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장으로 넘어가서 이 회로 이론의 어떤 기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이론의 기초예요. 자, 먼저 이 회로 이론의 이제 기본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 회로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이제 그 전기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회로를 해석하려면 이 전자기학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전기적인 현상, 즉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벡터 해석을 해야 되죠. 맥스웰 방정식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있죠. 델 연산 같은 거 써야 돼요. 이렇게. 그럼 요거 이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벡터 해석을 해가지고 솔루션이 깔끔하게 나오는 경우는 이 주어진 문제가 굉장히 좀 대칭성이 있어야지 좀 식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또 손으로 풀기도 편하죠. 대칭성이 조금만 깨어지면은 문제 풀이가 산으로 가죠. 되게 복잡해져요. 근데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회로 이론이라고 부르는 과목을 이제 처리할 때는 굳이 이 벡터 해석까지는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어떤 기본 과정 3가지 정도만 하면 이 전자기학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가 이 회로 이론이라고 하는 주제로 내려갑니다. 좀 다운그레이드가 된다고 하네요. 난이도가. 그래서 이때는 이 벡터 부분은 없어지고 그냥 대수적인 방법, 즉 연립 방정식하고 미분 방정식만으로 해석이 됩니다. 취급하는 변수를 보면 이 벡터 해석의 경우에는 공간 변수 x, y, z에다가 시간 변수 t 이렇게 4개의 변수가 있었죠. 근데 회로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 공간 변수 x, y, z는 사라지고 오직 시간 변수만 남게 돼요. 자, 그러면 이 회로 이론이 적용되기 위한 이 기본 과정이 3가지가 뭐냐? 이건 사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 대학원 이제 면접 같은 거 할 때 보면 또 박사 큐티 시험 같은 거 면접 보면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랬어요. 자, 3가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기효과는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순간적으로 전파된다. 이 의미가 중요해요. 전기효과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전기장이라든지 자기장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순간적으로라는 말의 의미, 요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간단한 사고 실험을 한 건데요. 어떤 거냐면 지구에 4V짜리 직류 전화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달에 1옴짜리 저항을
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구하고 다른 1옴이라고 하는 저항을 갖는 도선으로 쭉 연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고 달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1옴짜리 저항으로 연결을 한 거예요. 뭐 불가능한데 그냥 한번 그렇다 치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스위치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T가 0일 때 스위치를 닫아가지고 전압 공급을 해주면요. 자, 보세요. 일단 T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달에 있는 저항은 전압이 0V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T가 0일 때 스위치를 딱 닫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스위치를 닫아가지고 이게 이제 이 회로가 폐회로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발생한 전기장이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데 빛보다 빠른 건 없으니까 이 4V에서 발생한 어떤 전기 효과가 달까지 가려면 요 38만 킬로미터, 한 40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 스위치를 닫았다는 그 신호가 달까지 가려면 약간 시간 경과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지구에서는 T가 0일 때 스위치를 닫았다고 하더라도 달에서는 조금 있다가 이 스위치가 닫혔을 때의 효과, 이 2V가 좀 닫혔다가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회로에서는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 이게 순간적으로 전파된다고 하니까 그냥 스위치를 닫는 순간 이 거리는 무시하고 그냥 바로 4V에 의한 효과가 여기 생긴다고 봐서 바로 이제 딱 스위치를 닫는 순간 달에 있는 저항도 2V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로이론에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어떤 소자의 물리적인 크기나 거리 같은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회로가 순간순간 변화할 때마다 그 효과가 즉시 이 회로의 모든 지점에 구석구석 즉시 전파가 된다는 뜻이에요. 좀 다르게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쓴 거는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 1차원 파동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파원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x만큼 떨어진 지점 여기. 요 지점에서 시각 t에서의 그 진폭을 yx, t 이렇게 이제 쓴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파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 다음에 시각, 요 두 개가 이제 변수인데요. 자, 보세요. 만일에 이 파장이, 이 파원에서 발생한 파장이 이 x보다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얘를 무시할 수가 있죠. 따라서 원래는 tx, 이변수 함수인데 얘가 오직 시간에 관한 1변수 함수가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 기본관용 세 가지에서 보면 이제 벡터 해석에서는 이 공간 변수가 있는데 회로 이론에서는 이 공간 변수가 사라진다라고 했죠. 그 의미예요. 이렇게. 이 부분을 다시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파원이 있고 이 x라고 하는 것을 어떤 회로의 물리적 크기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 파장이 이 회로의 물리적 거리보다 충분히 큰 거예요. 그럼 이제 보시면은 이 x라고 하는 점 이 부분에서는 거의 이 진폭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일반적으로 파장이 회로의 물리적 크기보다 충분히 크다. 요건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한 파장이 이 회로의 물리적 크기 10배 요거보다 크면은 대충 요 조건을 이제 만족시키는 걸로 그렇게 봐요.
예. 이게 빠졌나? 이게 지금 뒤에 빠진 모양이네. 아이고, 내용이. 자, 그래서 한번 교재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자료하면서 삭제된 모양이네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요. 이제 교재 4페이지에 이제 요식 바로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식은 회로 내의 모든 지점에서 전자기파의 진폭이 동일함을 나타내며 전원에서의 전자기장의 변화는 회로의 모든 지점에 즉각적으로 전달됨을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면 모든 소자가 전원에 집중되어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회로 이론에서는 소자 간의 거리, 저항의 길이, 도순의 길이 등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람다가 엑소보다 충분히 크다.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작은 시스템을 집중 정수계라고 한다. 이렇게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뭐 전원이라든지 뭐 저항 이런 소자들이 이제 회로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그냥 전원에다 붙어 있는 거예요. 한 덩어리로. 한 덩어리로 붙어 있으면은 이 소자들 간에 이제 물리적 거리가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어떤 전원에서 발생한 전자기파가 즉각 각각의 소자에 전달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집중 정수계라 그럽니다. 그래서 회로 이론에서는 이제 그 집중 정수계가 이제 주로 다루죠. 그리고 요즘 나오는 것들은 다 집중 정수계인데 그 변리사 시험에서 2년 전쯤인가 이 집중 정수계가 아닌 거 분포 정수계가 나왔어요. 요거는 뭐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일본 책에는 이게 나오는데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뭐 책들, 대학교 교재에서 메인으로 보는 책들 있잖아요. 뭐 어윈 책이나 헤이트 책이나 닐슨 책 같은 거 보면 이거 안 다룹니다. 그래서 그냥 집중 정수계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스템 내의 각 소자의 저장 전하량은 항상 0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 게 아니 그럼 축전기는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럼 이제 축전기는 이 전하 Q를 저장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 극판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 플러스 극판하고 마이너스 극판이 있는데 이 플러스 극판에 모여있는 전하량이 플러스 Q이고 마이너스 극판에 모여있는 전하량이 마이너스 Q예요. 즉 플러스 극판, 마이너스 극판에 있는 전하의 합이 얼마냐면 이게 0이 되죠. 그래서 축전기도 저장 전하량은 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네트 차지만 봤을 때. 그 다음에 시스템 내의 각 소자들 간에 자기적 결합은 없다. 자기적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1번 소자의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럼 이제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 전류 I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을 하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퍼져나가가지고 이 2번 소자까지 미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자기장이 2번 소자의 전압 전류에 영향을 주고 그게 일반적인 케이스,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소자에도 전류가 흐르면 이 2번 소자의 전류가 만들어낸 자기장이 또 퍼져나가가지고 1번 소자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이렇게 어떤 그 소자에 흐르는 전류가 이제 그 다른 소자에까지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거를 이 두 개의 소자가 자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데 회로 이론에서는 자기적 결합은 일단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 소자에 흐르는 전류는 그냥 그것만 해석하면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의 예외가 뭐냐? 이제 변압기죠. 유도결합 회로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뒤에 8장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8장까지는 요 1, 2, 3번이 그대로 이제 기본적인 가정으로 깔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주제 보시면 이 회로이론의 이제 주요 단위 및 10의 거듭제곱인데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이 주요 단위는 이제 이 중에서 사람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들은 전부 대문자,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시를 합니다. 헤르츠죠. 이거는 앙페르, V는 볼타, 뭐 개구리 다리 실험한 사람 있죠. S는 이제 지멘스라고 해서 독일 전자 회사 그 형제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대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뭐 헤르츠를 뭐 이렇게 쓴다거나 지멘스를 소문자로 쓰면 안 돼요. 소문자는 그 세컨드의 약자죠. 그 다음에 뉴턴, 이것도 대문자죠. 자, 그 다음에 이 회로에서 이 10의 거듭제곱,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큰 건 이제 10의 6승, 메가부터 해서 제일 작은 거는 10의 마이너스 12승, 피코까지 이렇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 모르시면 회로 못 하십니다. 자, 표로 정리를 해보면 10의 마이너스 12승은 소문자 P, 10의 마이너스 9승은 소문자 N, 10의 마이너스 6승은 그리스 문자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소문자 M, 그 다음에 10의 세제곱은 킬로, 16제곱은 메가, 대문자 M으로 쓰죠. 요거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로에서 다루는 변수들을 볼 텐데요. 크게 전류하고 전압이 있습니다. 전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하량 Q가 있을 때 일단 단위 시간당 이 전하량의 변화량으로 정의를 합니다. 단위는 암페어죠. 그럼 이제 전류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 붙인 거는 우리가 단자라 그래요. 단자. 영어로 터미널. 네, 그럼 지금 A 단자에서 B 단자로 I 암페어가 흐른다. 이걸 나타낼 때는 어떻게 쓰느냐? 이게 아무래도 흐른다는 건 방향성이 있으니까 이거 화살표를 가지고 방향을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A에서 B로 흐르는 경우는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하거나 뭐 여기다 표시하거나 여기다 표시해도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옆에다가 전류의 크기를 붙이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여기를 A, B라고 하면 여기에 I 붙이는 거하고 여기에 I 붙이는 거 이게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요거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면 나중에 키르요프 법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 회로 공부하실 때는 어떤 두 단자가 있을 때 A에서 이렇게 I가 들어갈 때랑 요 B에서 B 쪽으로 I가 나오는 거랑 두 개가 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I가 들어가면 여기에 I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B로 I가 나오면 A로 I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A에서 B 단자로 I 암페어가 흐른다. 요거랑 수학적으로 동일한 표현은 뭐냐면 B에서 A 단자로
마이너스 I 암페어가 흐른다. 이 말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흐르는 화살표 방향을 바꾸어주는 대신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주어도 두 개가 똑같은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기계적으로 식을 세울 때 굉장히 편리하게 세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 내의 점 A에서 점 B까지 Q 쿨롱의 전하를 옮길 때 필요한 일을 W라고 할 때 그 일의 전하량당 변화율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파란색은 이제 전기장이에요. 이렇게. 현재 A에 이 Q 쿨롱의 전하가 있는데 이렇게 이 검은색 경로를 따라 가지고 이 Q 쿨롱의 전하를 옮기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일, 이게 어떤 Q에 관한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를 dQ만큼 변화를 시켰을 때 에너지가 dW만큼 바뀌었어요. 즉 dQ분의 dW. 요걸 우리가 이제 전압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요 식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압의 표현 방법을 볼 텐데요. 지금 이제 똑같이 어떤 소자가 있고 A 단자, B 단자가 있는데, 자, 요 표시는 뭐냐면 이 플러스가 붙은 쪽 전압이 마이너스가 붙은 쪽보다 V 볼트만큼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A 단자가 B 단자보다 V 볼트만큼 전압이 높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것도 수학적으로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B 단자가 A 단자보다 마이너스 V 볼트만큼 전압이 높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A 단자가 B 단자보다 높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그 극성을 가지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붙은 쪽이 이제 전압이 낮은 거고 플러스가 붙은 쪽이 전압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바꾸어 주는 대신 그 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은 동일한 표현이 됩니다. 즉 요거는 뭘 하자는 거냐면 전류의 방향과 크기, 전압의 극성과 크기는 그냥 수학적으로 형식적으로 이제 취급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나 체중이 몸무게가 10kg 쪘다. 이 말은 나 몸무게가 마이너스 10kg 빠졌다. 이 말하고 이제 똑같은 거죠. 뭐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 나이를 마이너스 한 살 뭐 작아졌다. 뭐 이렇게 이제 그냥 말장난하듯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루는 게 이제 수학적으로 식 세울 때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인 극성, 그럼 정말 주어진 상황에서 전류가 실제 어떻게 흐르느냐, 전압이 실제 어디가 더 높냐라고 할 때는 반드시 크기가 양수가 되도록 한 다음에 답을 해야지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나 뭐 몸무게 빠졌어, 마이너스 10kg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증가한 거 플러스 값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는 없지만 이제 전압 관련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전압 강화, 전압 상승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전압 강화는 이제 전압이 낮아진다는 뜻이고, 전압 상승은 전압이 높아진다는 뜻인데, 이제 우리가 회로에서 나중에 방정식을 세우다 보면 어떤 소재를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이 어떤 소자를 지나갈 때 이 전압 극성이 플러스인 쪽에서 마이너스인 쪽으로 이동할 때 이때는 전압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 V라고 하는 값이 양수냐 음수냐는 여기서 따지지 않아요.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는 전압이 낮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전압이 V만큼 높아졌다라고 해서 전압 상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 같은 데서 이제 이런 표시를 하는 게 이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써요. 마치 높이가 V만큼 이제 낮아지는 걸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는 높이가 V만큼 높아지는 걸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자, 왼쪽 같은 경우는 A에서 B로 갈 때 보세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5V만큼 전압 강하죠. 얘는 양수니까 이대로 쓰면 돼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5V만큼 전압 상승이에요.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때는 5V만큼 전압 강하라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결국 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그 다음 요거를 보시면은 B에서 A로 갈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요거는 이제 5V만큼 전압 상승입니다. B에서 A로 갈 때. 근데 요거는 B에서 A로 갈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5V만큼 전압 강화예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5V만큼 전압 상승,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우리가 어떤 그 소자를 지날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냐, 그냥 그 부호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일단 판단을 하시고, 실제 해석할 때는 이제 이게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를 가지고 맞추어서 바꿔서 해석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같은 표현이고 요거랑 요거랑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전력은 뭐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일반 물리에서 이 인류를 이제 회로에서는 전력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인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에너지의 어떤 시간당 변화율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식을 조작을 해요. 그래서 dW를 dQ로 나누어 주고 다시 이제 식이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다 dQ를 곱해줘요. 그러면 요거는 아까 전압의 정의식하고 같고 요거는 전류의 정의식하고 같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P = VI라고 하는 식을 얻습니다. 단위는 와트죠. 또 사람 이름이니까 대문자로 써요. 이 유도 과정은 몰라도 되고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회로에서는 이제 그 전류 I가 관습 전류를 씁니다.
이 관습이란 말의 의미가 이제 뭐냐면요. 이 아직 전자가 이렇게 발견되기 전에, 전기 현상이 좀 자세하게 드러나기 전에는 이 전류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이제 건전지가 있어요.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그럼 전자에 대한 걸 우리가 알기 전에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게 맞는 것 같죠. 플러스 단자에서 플러스 입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구를 밝히고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이게 사실은 좀 직관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요거를 뒷받침하는 결과도 있었는데요. 약간 좀 반항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꼭 그렇게 봐야 되느냐.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가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 쪽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요거를 뒷받침하는 실험적 증거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실험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진 게 요건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좀 직관이랑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확한 전기 현상은 이게 맞지만 이 방식은 우리가 생각을 두 번 꼬아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단자에서 마이너스 입자가 나와서 플러스로 들어간다. 이게 맞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기존의 방식대로 플러스 단자에서 플러스 입자가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사실 이렇게 보는 게 더 쉽죠. 그래서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전류라는 거는 관습 전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물리적 현상은 요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수동부호 규정. 이거 일반 물리에서 이제 정확히 다루지 않는 부분인데, 패시브 사인 컨벤션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를 뭐 책에 따라서는 규약이라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수동부호 규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거 제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이 회로 처음 공부하시고 나서 저한테 이제 질문하실 때 거의 내용의 80%가 이 수동부호 규정 정확하게 정리 안 하셔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수동부호 규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어느 소자의 전압 극성,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하고 전류의 방향 I. 전류 방향. 요거를 부여하는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A 단자, B 단자가 있는 경우에 전압 극성, 전류 방향 부여하는 건 총 4가지죠. 즉 A 쪽을 플러스, B 쪽을 마이너스, A 쪽을 마이너스, B 쪽을 플러스 이렇게 2가지가 있고 또 전류의 방향도 A에서 B로, B에서 A로 이렇게 2가지가 있죠. 그래서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이제 A가 플러스, 전류는 A에서 B로. 두 번째 거는 A가 플러스, 전류는 B에서 A로. 세 번째 거는 이제 A가 마이너스, 전류가 A에서 B로. 네 번째 거는 A가 마이너스 단자, 그 다음 전류는 B에서 A로. 이렇게 돼요. 그럼 요거는 이제 크게 우리가 2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뭐 단자 A, B는 생각하지 말고 어떤 전압의 극성이 주어졌을 때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거. 요게 하나가 있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흐르는 것.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4개의 그림 중에서 전압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흐르는 게 2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는 게 또 2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수동부호 규정에 부합하게 전압 전류가 표현된 건 뭐냐? 요거를 수동부호 규정에 맞게 전압 전류를 표시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거가
수동부호 규정에 부합하게 전압의 극성, 전류의 방향이 표시되었다고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수동부호 규정에 어긋나게 수동부호 규정과 반대로 전압 전류가 표시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수동부호 규정이 왜 중요하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수동부호 규정과 전력을 보겠습니다. 자, 어느 소자의 전압 전류가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시키는 경우, 이때 P = VI는 해당 소자가 흡수하는 전력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시키는 전압 전류에 대해서 P = VI가 음수인 경우, 이때는 마이너스 부호를 제거한 것이 해당 소자가 공급하는 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가 있냐면, 자, 여기 이제 2V 전압원이 있는데 전류가 이렇게 4만표가 흐를 수 있고, 전류가 이렇게 4만표가 흐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그림 중에서 이 전압 전류가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는 게 어떤 거냐? 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거니까 얘가 수동부호 규정에 부합하는 거고, 얘가 수동부호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현재 주어진 거죠. 둘 다 전력은 U와트예요. 근데 얘는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니까 이 U와트라는 것은 실제 2V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 U와트가 실제 2V가 외부에서 흡수하는 전력입니다. 근데 요거는 수동부호 규정에 어긋나니까 실제 U와트는 이 2V가 외부로 공급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전압원이라고 하면 뭔가 전력을 공급한다는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전력을 흡수하냐 공급하냐는 우리가 매달 내는 전기세랑 관련된 거거든요. 전기요금하고. 그러니까 요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수동부호 규정이 뭐가 중요하냐? 이 RLC 소자의 전압전류 관계식, 요거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 물리에서는 저항이라고 하면 그냥 V는 RI, 코일이라고 하면 V는 L, DT분의 DI, 축전기라고 하면 I는 C, DT분의 DV. 이렇게 요 식만 알고 있었지, 구체적으로 이 RLC 소자의 전압의 극성, 전류의 방향,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세식 역시 이 소자의 전압 전류가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한다는 전제하에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일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 저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 코일도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 축전기도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걸 좀 이제 전류 기준으로 볼 때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전압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식으로 이제 극성이 주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물리에서는 뭐 그냥 이렇게 됐어요. 여기 이제 저항이 있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나 이렇게 흐르나 그냥 V는 RI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V는 RI 쓰려면 반드시 이 전류가 전압의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르도록 이렇게 방향이 잡혀야지 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류가 전압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가잖아요. 수동부호 규정과 반대로 잡혀 있어요. 그럼 이때는 V는 RI를 바로 세우면 안 되고 수동부호 규정에 만족하도록 이 전압의 극성이나 전류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전류 방향을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꿔주면서 마이너스 I로 바꿔주면 V는 R-I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압의 극성을 바꿔주면서 마이너스 V를 쓰면 마이너스 V는 RI 이렇게 되니까 둘 다 V는 마이너스 RI 이렇게 됩니다. 전류 방향 바꾸는 게 조금 낫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 수동부호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 1번 풀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문제 풀 때 여러분들께서는 잠깐 그 인강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나서 제 풀이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 회로에 관한 물음에 답하라. 그래서 1번은 4개의 소자 A, B, C, D 중에서 전압 전류가 수동부호 규정에 따라 표시된 것을 고르시오. 자, 먼저 A 소자 보시면 이 IA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얘는 맞네요. 그렇죠? 근데 B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얘는 아니에요. C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얘도 아니죠. D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얘는 맞습니다. 그래서 A, D가 답이에요. 자, 2번 회로에서 실제 발생하는 총 전력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이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는지 아닌지 여부 가지고 일단 소자의 전력을 구해 볼게요. 자, 먼저 A는 5 곱하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0W인데 VI가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니까 얘는 흡수 전력입니다. B는 3W인데 수동부호 규정과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공급하는 전력이에요. C는 248, 마이너스 8W인데 수동부호 규정과 반대로 잡혀 있으니까 이것도 공급하는 전력이죠. D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곱하면 15W인데 수동부호 규정 만족하니까 얘가 흡수하는 전력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 발생하는 거를 따져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가 붙은 부분은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요거는 20W를 공급하고 요거는 8W를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발생하는 거, 실제 공급하는 전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0W 공급, 3W 공급 이렇게 해서 23W가 됩니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제 흡수하는 거는 8W하고 이제 15W 흡수죠. 그래서 흡수하는 것도 8 더하기 15는 23이니까 전력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발생이 23W, 흡수가 23W.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는 이 수동부호 규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음에 이제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이 전압 전류가 주어졌을 때 이 V하고 I, V의 극성, I의 방향이 수동부호 규정 만족하느냐 아니냐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10페이지 내용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